내년에 아마 제약적인 금리 인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준으로 긴축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실질 금리는 파지티브로 돌아섰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거거든요. 금리 인하는 그 배경에서 나온 거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FOMC 회의는 그렇고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를 볼 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유가 얘기인데 유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연준이 쓸 수 있는 뭐 금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알겠죠. 이제 오펙도 뭐 이야기하고 뭐 등등.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 그런다고 그럼 유가에 영향이 뭐 그럼 연준이 못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연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서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느라 연준이 소위 말하는 오버킬을 할 위험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가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여전히 생각이 이게 무슨 수요가 엄청나게 드리븐이 돼 가지고서 유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요소가 아니라 일단은 계속 해 가지고서 지금 감사는 공급이죠, 그렇죠? 네, 그 공급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산유국들의 뭐 이제 재정 유가 수준 그거를 넘어서는 게 1차적인 목표였을 거고 2차적으로는 뭐 아람코의 2차 IPO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막 수요가 엄청 강하고 막 기름을 파고 있는데도 부족해가지고 하는 거면은 이건 상방이 되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이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유가는 신경 쓰이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디플레이션이 돼야지만 인플레가 잡힌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여전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디플레가 돼야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빠져야 인플레가 잡히는 거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걸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바로 그 집값 그다음 주거비거든요. 보면은 주거비는 이제 상승세가 좀 집값에 후행하니까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집값은 또 최근에 또 막 상승해가지고 몇몇 주들은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연준이 지금 큰일 난 거 아니냐,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파월 의장이 역시나 잭슨 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집값 흐름하고 주거비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주거비 상승률, 집값 상승률이 과거 수준으로만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냐? 그 밑으로 내려갈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본인들의 2% 물가 목표로 가는 거지. 우리가 그 동안에 예를 들어 9.1% 물가가 나온 게 그것 때문에 물가가 이미 많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 뭐 마이너스 2%의 디플레가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는 실질 금리를 좀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가고, 그러니까 양방향 위험을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과잉 긴축하는 것도 싫고, 아니면은 그 너무 적게 해가지고 인플레를 계속 자극하는 것도 싫은데 그 적정한 수준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당한 거는 디플레가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유가가 예를 들어서 따박따박 올라간다. 근데 그게 뭐 적당한 전이하고 그런 거를 데이터셋을 갖추게 돼가지고서 이게 과거에 우리가 범위 내 수준이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이걸 가지고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우리는 초점 맞춰야 되는 게 디플레가 아니면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디스인플레 적당한 수준이라는 거고, 이 실제 숫자가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해 싶으시겠지만은 기대 인플레가 생각보다는 계속 중요해져 갈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단기나 장기 기대 인플레는 좀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뉴욕 연은 조사에 보면은 향후 집값에 대한 기대 인플레도 있거든요. 그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일단은 와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 이 숫자만 봐가지고서는 집값 상승률이 앞으로는 팬데믹 이전 수준 범위 아니다 해버리면 주거비 상승도 그렇게로 디스인플레가 나타나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디스인플레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한 차이 때문에 뭐라도 올라가게 됐었을 때에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가 엄청난 인플레 사이클을 경험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봐야 될 거는 디스인플레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비유할 때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뜨거워 했다가 차가워 막 이렇게 근데 잘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내려오는 구간이었지만 여기서 유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뭐 차가워졌던 게 다시 뜨거워 뭐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 미지근함도 있다. 그거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지. 뭐 여기 갔다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가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노동시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시장이 뜨거워지진 않았다. 좀 식는다. 일자리가 좀 줄긴 했다. 구인자 수도 줄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노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들도 파업하고 이제 파업이 네. 막 늘어나고 이제 임금 또 올려달라는 그 폭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좀 그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구조 자체가 워낙에나 이제 테크 위주로 점점 변동을 해 나가고 있었기 그쵸. 때문에 그쪽에 조합이 사실 형성되는 거는 그다음 파업이 강하게 나오기는 힘든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물론 뭐 지금 자동차 쪽의 파업이라는 게 영향은 일부 주기는 하겠지만 그게 지금의 흐름을 바꿀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이제 넓은 그림으로 봐가지고서는 그럼 이제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타이트했는데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나 완화되고 있느냐, 향후 어디까지 완화돼도 괜찮은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동시장이 지금 완화가 좀 됐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실업자 한 명당 구인이 몇 개 열려 있느냐가 0.5, 0.6개 정도가 팬데믹 이전 적당한데? 수준인데 2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대로 내려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요소가 더 내려와도 괜찮은 거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실업자가 있고 구인 개수가 있잖아요. 그럼 실업자가 좀 더 증가를 하고 구인 개수가 좀 더 감소를 해도 여기서 이제 반대 걱정이 나오거든요. 또 실업자 좀 증가하면 그럼 침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얼마만큼의 숫자, 완충지대 숫자가 있느냐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실업자가 60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네. 그럼 그 1대2 비율이 되려면은 현재로서는 구인이 800만 후반 정도예요. 그러면 200만 이상 정도의 구인이 추가 감소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만약에 실업이 그대로라고 하면 0.5배, 0.6배까지 가려고 하면 거기서 추가로 한 300만 정도가 더 줄어도. 그러니까 구인이 지금 500, 600만 개가 날아가 버려도 괜찮다는 건데 그럼 이 구인이 지금 880만 개 정도 되는데 이게 피크 대비 얼마나 내려온 거냐 하면 1200만에서 지금 요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3분의 1이 줄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 줄어든 숫자에서 2배 정도까지 더 줄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완충지대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고용시장 가지고 침체를 얘기하기까지는. 그럼 그 사이에 뭐 실업자가 좀 증가할 수도 있죠. 여기서 50만, 100만 추가로. 그러면 그거를 합쳐놓고 보면은 한 400에서 500만 개 정도가 구인 더하기 실업에서 여유분이 있다. 침체를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거기까지에는 우리가 침체 얘기 걱정은 조금 접어둬도 될 것 같고요. 노동시장만 봐서는요. 그러면은 그게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는 시장에서는 그게 감소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오히려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이 완화되는 거를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최근에 나온 노동 데이터의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서 정말 뭐 웃음이 나올 정도로 좋은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오매불망 연준에서 기다린 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거였거든요. 일 좀 해라 좀. 네, 그들이 높아지면 일단 처음에는 실업자 증가로 올라가죠. 그쵸. 그러고서는 구인 개수를 잡아먹으면서 일자리를 들어가는데 실업자들끼리 경쟁을 해버리니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게 되는. 실업자들끼리 경쟁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도 일하고 싶어요. 이런 거죠. 네, 네. 옛날에 요즘에 이제 SNL이란 코너에서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알바를 뽑는 게 아니고 네. 알바가 사장님을 그렇죠. 뽑는 거야. 예, 예. 사장님, 저희 사장님으로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그 주현영 씨 나와가지고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네. 실업자가 이제 일자리를 고르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타이트함이 계속 내려가게 되면 이게 궁극적으로 뭐에 연결이 되냐 했을 때 파월 의장이 최근 잭슨홀에서 얘기를 한 대로 최근에 보면 노동시장의 타이트함과 물가 간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노동시장 물가랑. 네. 그래서 요 부분에서 계속 해가지고서 완충지대가 점점 사라져 가기까지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된 동안에는 디스인플레 논리를 사실은 펴기에는 고용시장을 봐서는 편안한 환경이다.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고용시장은 이제 막 둔화되기 시작했고 아직도 여유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도 해주셨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당분간은 좀 기대 중간지대에서 좀 이제 주식시장으로 따지면은 좋은 환경이 좀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좀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특정 수준 임계치를 넘어가면 갑자기 엄청 물가에 겁을 내서 그렇죠. 그 겁내는 것 자체가 물가에 더 올려버리는 임계점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조사들 보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 중반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은 헤드라인이 한번 3% 중반 아래로 내려왔었잖아요. 네. 3%대로 내려온 것 자체가 기대 인플레 쪽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막 하다가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해도 되나? 또 다시 걱정하나? 이렇게 가기는 좀 네.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네요. 절대 수준 자체가 심리에 있어 가지고서 그 겁을 내는 수준은 아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임계점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고생을 되게 크게 하다가 이제는 다행스럽게도 그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고정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은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매크로 환경이 뭐 물론 중간에 좀 뭐 둔탁거림이 있었지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주가가 막 크게 조정받은 건 아니지만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영향인 것 같은데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차익 실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우리는 뭘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실적이 잘 안착할 수 있느냐 그게 최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에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의 이익 추정치는 좀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3분기가 되면은 특히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드디어 감익이 멈추고 전년 동기 대비로 증익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기업을 사는 건데 주식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3분기 연속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익이었는데 이제는 증익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미 이제 실적 장세에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반론을 펴기는 오히려 이제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거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는 중요한데 그 실적의 개선 스토리가 아직까지 훼손이 일어나지는 않고 계속해서 꾸역꾸역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측면에서는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올라가는데 순이익은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어쨌든 간에 조금씩 이제 기업마다 좀 커지다 보니까 순이익이 올라가는 속도는 좀 낮아져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어차피 이제 순이익으로 좀 하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생기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요게 주당 순이익 기준이거든요. 주당 순이익. 예, 그게 지금 계속 해가지고서. 주당 순이익도 올라가고 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영업이익은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사실 이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우리처럼 헤비 인더스트리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요게 특히 이제 빅테크들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은 뭐 저는 뭐 그거는 조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네, 접어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 이야기 좀 더 질문 드리면 대표님은 이제 작년에도 워낙 이쪽에 많이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연말이 되면 항상 나오는 이슈 있잖아요. 수급 관련해서 코스닥. 이거는 올해는 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제 대주주 관련해 가지고서는 한 번에 우리는 이제 매매를 겪게 되는데 네, 뭐 올해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없잖아요. 아직은 얘기가 안 나오죠. 그죠? 사실 이제 지금까지 안 나오면은 그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작년에는 뭐 다른 기대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올해에도 결국에는 그 이슈는 일정 부분 이제 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는 항상 연말에 그 부분은 존재를 했으니까요.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 이상이면은 조금 완화가 된 거는 이제 작년에 하면서 가족 합산은 이제 안 하는 걸로. 가족 합산은 안 하는 걸로. 조금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은 뭐 그래도 영향은 좀 줄 것 같다. 인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또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그게 뭐 갑자기 우리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펀더멘털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게 있어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마치 새로운 일인 양 얘기를 할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근데 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수 있어서 연말이 되면 이맘때쯤에는 한 번쯤 환기는 시켜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올해 코스닥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10억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10억이 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그 이하로 내려가기 위한 매도를 하려는 유인이 이것 때문에라도 조금 벌써 아직 9월이니까
아직 남았지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관련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섹터는 전에는 이제 대표님이 이제 뭐 대형주 중심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뭐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내년을 이제 보면요. 이제 뭐 좀 아직 남았지만 대선도 있고 내년에는 아마 이제 연준 금리 언제 내려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적을 중점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또 이제 내년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미리 해본다면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실적이 잘 안 차게 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중요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실적이 늘어난다는 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아 근데 지금 내년에 두 자릿대 실적 성장은 좀 과도한 기대 아니냐 그런 그렇죠. 말씀도 혹은, 하신다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뭐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뭐 그 이제 두 자릿대 성장 가능할 것 같다로 스토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저도 뭐 1년, 2년 뒤까지 완전히 예상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안 되고요. 네네. 이제 상황이 지나가는 거를 보면서 그 기대치를 점점 맞춰가는 거여서 일단 무조건 이제는 뭐 실적 쪽이 제일 중요하다.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고 뭐 지금까지로서는 정말로 다행히 무사히 가고 있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좁은 길을 이제 계속해서 지금 잘 왔는데 어떻게든 큰 무리 없이 이게 바람도 잘 빼고 인플레이션도 잘 잡고 경기는 또 오히려 더 좋아지고 내년에는 그러면 경기 금리 인하 언제쯤 혹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기대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번이 마지막 이제 지난 7월이 마지막 인상이었다라고 하면 뭐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준이 90년대 이후부터로 평균을 내보면은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평균 11개월 뒤에 첫 금리 인하를 나섰거든요. 11개월이요. 네, 그렇게 치면은 지금 그러니까는 자꾸 패드와치에서 6월의 기준으로 첫 금리 인하달이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 자체가 딱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놓고 보는 거예요. 딱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일단은 그러면은 뭐 마지막 인상이었다 7월이 가정하면 첫 금리는 언제 보시나요라고 하시면은 일단 그 첫 번째 우리가 뭐 그냥 기준점은 한 6월 정도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단 평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서 뭐 데이터 조합이 좀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 조절을 해 나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유가요? 네. 이유는 그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수 있는지. 인플레가 내려오니까. 인플레가 내려오면. 그러니까는 지금 금리 자체가 막 계속 높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약적인 수준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예를 들어서 5%일 때는 제약적인 수준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실질금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게 우리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5%였던 인플레가 3%로 내려가면 아직 2% 물가를 달성한 건 아니지만 내려간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 5% 물가일 때 기준금리를 7%로 해놨다. 그러면 그게 3% 가면은 5%로 내려와도 여전히 우리 2%의 실질금리 차이를 둬가지고서 제약적인 수준에 가고 있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제약적인 금리 인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제약적인 금리 인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준으로 긴축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금리 인하는 그 배경에서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또 금리 인하 그러면은 야 완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지금도 제약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이미 바람을 넣고 있는 거는 파월 의장이 지난 한 2번 정도 전에 회의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실질금리는 파지티브로 돌아섰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건 밑밥을 까는 거거든요. 실질금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물가 대비해 가지고서 충분히 제약적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필요 이상으로 제약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식을 제시했던 게 근원 PCE 물가 대비해 가지고서 평균적으로 과거 보면 1.5에서 1.6% 정도 기준금리가 높았었던 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대대로 7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 그리고 11개월 후인 내년 6월에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사실 또 연말에 또 좀 실적 개선 기대감 등등 해가지고 또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연준의 말하고 많이 다르게 갈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순응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정광호 대표님과 함께 FMC
당일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연말까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 연준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흘러간다면은 우리가 한번 투자를 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